네, 그알리뷰. 오늘은 378회 사형 죽어야만 끝나는 죄값인가 이런 방송으로 나왔던 회차인데 아마 여러분들이 좀 어떤 의견 피력을 좀 많이 하게 되는 주제일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사형 폐지는 아닌데 잠정적 폐지 국가라서 이게 사형 집행을 한 7년 정도 안 하면은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가 되거든요. 이거는 뭐 EU랑 유럽이랑 범죄자 인도 조약을 맺으면서 이제 시작됐던 건데 사형을 안 한 게. 근데 뭐 사형을 좀 찬성하는 사람도 많고 뭐 반대하는 사람도 많은데 이게 참 끝나지 않는 문제예요. 아마 이거는 대통령도 쉽게 못 건드려요. 예. 왜냐면 지지율이 너무 크게 어떻게 바뀔지 몰라. 위험하지 정치인들 입장에서. 이걸 함부로 건드리기가. 그래서 뭐 이 상태로 계속 제가 뭐 생각하기에는 완전 폐지가 되거나 사형 집행을 하거나 막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 얘기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내용 보면 좀 열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피해자들 가족 얘기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사형수인데 여러분이 아는 사건의 사형수도 얼굴이랑 실명이 공개가 됩니다. 인터뷰가 있어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사형제가 존재하는 나라다. 1975년 김대두 17명 연쇄살해, 1976년 12월 28일 사형 집행. 지난 1975년 전국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살인마 김대두 17명의 무고한 생명을 앗아간 그는 이듬해 사형됐다. 91년 여의도 광장 차량 질주 사건 2명 살해 21명 중경상. 1997년 12월 30일 김용재 사형 집행. 훔친 차로 여의도 광장을 질주하고 2명의 어린 생명을 앗아간 사건이 발생했다. 자신을 냉대한 사회에 복수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살인자 김용재. 1997년 그 역시 현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온 국민을 충격 속에 빠뜨린 엽기적인 사건이 발생했어요. 부유층만 골라 납치 살해한 지존파. 1년 만에 6명 다 사형이 집행됐죠. 범행 직후 그들의 모습은 너무나 당당해 보였습니다. 사람들을 경악하게 한 것은 잔인한 범죄 행각과 감금, 그리고 자체 소각장까지 만든 그들, 그리고 충격적인 발언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범죄를 저지르고도 뉘우치는 기색이 없던 지존파 일당 6명은 사형이 집행됐어요. 정부 수립 후 지금까지 총 998명이 사형됐습니다. 그리고 지난 2004년 무려 21명을 살해, 암매장하는 경악스러운 범죄가 발생합니다. 연쇄살인범 유영철. 그는 자신의 끔찍한 범죄를 정당화하기까지 했습니다. 이 계기로 여성들이 함부로 몸을 놀리거나 하는 일이 없었으면 하고, 이런 말을 해놓고 유영철이 처음에 시작한 거는 잘 사는 집, 좀 겉으로 봤을 때 막 2층 집, 주택 있죠. 비싸 보이는 집들. 그런 데에 노인들만 공격했어요. 항상 뭐 여자 핑계 대지만 주로 죽이는 건 애들 아니면 노인입니다. 재판부는 스스로 인간이길 포기한 그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희대의 살인마 유영철에게는 사형도 부족하다고 느껴졌습니다. 유영철을 비롯해 현재 사형 집행을 기다리는 사형수들은 총 63명. 이들 대부분은 사람을 죽인 살인자들이며 범행 수법 또한 잔인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잔혹한 살인은 피해 유가족에겐 평생 씻을 수 없는 크나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우리 형을 소, 돼지보다 더 잔인하게 죽였잖아요. 잔인하게 죽였는데 용서해줘요? 난 죽을 때까지 용서 못해요, 나는. 다른 가족인가봐요. 여동생이 살해됐었네. 사형제도 폐지 얘기가 나오니까 저는 불안하기 시작한 거예요, 유가족들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같이 사는 거 아니냐, 이 세상에 같이 있는 거 아니냐. 끔찍한 살인사건이 발생하면 우리는 흔히 말세다, 저런 잔혹한 살인자는 죽여야 한다 라고 말합니다. 법의 이름으로 그들은 사형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작진은 법무부와 서울구치소의 도움으로 어렵게 사형수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사형수들과의 이야기를 통해
사형제도의 존폐에 관한 이야기보단 인간 생명의 존엄성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은 편견 없이 봐주시길 바랍니다. 저도 비슷한 생각이에요. 영상 보시는 분들이 감정적이지 않고 굉장히 건조하게 제3자의 입장에서 따져봤으면 좋겠어요. 사형수 63명 중 현재 가장 많은 인원이 수감돼 있다는 서울구치소. 제작진은 법무부와의 오랜 협의 끝에 드디어 사형수와 만날 수 있었습니다. 8년 만에 처음으로 언론에 공개되는 사형수. 제작진이 첫 번째로 만난 사형수는 수임번호 3799번 김진만 씨. 그의 가슴에는 사형수를 상징하는 빨간 명찰이 달려 있었습니다. 12년 전 그는 조직에서 함께 활동했던 친구와 그의 애인까지 살해하고 암매장하는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만으로 한 12년 5개월 됐을 겁니다. 강산이 한번 바뀌고 넘었네요. 예. 오늘 설사 사형 집행된다 그래도요. 내가 왜 죽어야 되냐 이렇게 울부짖을 사람은 없어요. 자기 현실은 분명히 알고 있고 자기가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 그리고 자기 입장이 지금 어떤 현실에 놓여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거든요. 제작진이 만난 또 한 명의 사형수 수임번호 3758번 최정수 씨. 밝은 미소로 취재진을 만난 그는 지난 96년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주범입니다. 단란주점을 경영하던 한 40대 여인이 소금 창고에서 생매장되는 엽기적인 살인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범인은 일명 막가파라고 불리는 조직원. 지존파 사건 이후 터진 일이라 사회에 더 큰 충격을 줬고 살인범들은 모두 20대 초반의 청년들이었습니다. 범행 직후 범행에 대해 이야기하는 최정수는 태어나기만 했습니다. 사건 당시 그의 나이는 21살.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는 여전히 사형수입니다. 하지만 구치소에서 보낸 세월은 그에게도 많은 변화를 줬습니다. 시간을 돌이켜서 만약 그 시점이라면 지금은 그 시점을 회상할 수 있으세요? 아니요. 그냥 생각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스스로 이해할 수 없으신가요? 내가 왜 그랬는지? 그런 후회는 많이 했죠. 제가 그 당시에 왜 그랬을까 하는 생각은 많이 했죠. 후회도 하고 후회도 지금은 아무런 소용이 없으니까 그냥 받아들이는 거고. 그의 표정에선 지난 과거를 떠올리는 것이 무척 고통스러워 보였습니다. 피해자분을 돌아가시게 했으니까 당연히 받아야 할 법의 심판을 받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달게 받을 생각하고 있고요. 사형수들에게 일주일 한 번 주어지는 개인 교회 시간. 그는 이 종교 활동을 통해 많은 것을 얻었다고 합니다. 좀 가난했어요, 저희 집은. 어울리지도 못했고 사랑받지도 못했지만 정말로 제가 이곳에 와서 이렇게 큰 사랑을 받을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고요. 정수 씨는 제작진에게 보여줄 것이 있다며 자신의 깜빵에서 가져온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가 보여준 것은 종이로 만든 피아노 건반이었습니다. 성가를 연주하기 위해 배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비록 종이 건반이었지만 그는 무척 행복해 보였습니다. 잔혹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형수. 그러나 제작진들이 만난 사형수들에게선 살기 어린 눈빛도 죽음의 공포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과연 그들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그렇다면 최근에 사형 선고를 받고 서울구치소에 복역 중인 연쇄살인범 유영철. 사형수가 된 이후 그에게는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 유영철은 좀 힘들다고 봐야죠. 아직까지도 심적으로 안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유영철은 접견을 거부하는 걸로 알려져 있죠. 의무관. 본인이 진료 정신과뿐만 아니라 의무과적 진료에 대해서 별로 원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특별히 저희가 진료를 한다던가 그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폐쇄적 성향을 보이고 있는 그가 최근 수녀님에게 보낸 편지엔 환하게 웃는 아이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유영철이 그림을 꽤 그리죠, 그래도. 항상 이 편지에 아이들을 넣어요. 그림도 잡지에서 그 비참한 아이들, 조는 아이라든지 테레사 수녀가 안고 있는 아이들이라든지 그런 그림을 잘라서 흑백 그림,
그런 그림을 잘라서 꼭 편지지 밑에 붙여요. 그러나 모 언론사 기자에게 보낸 유씨의 또 다른 편지에는 수녀님께 보낸 편지와는 사뭇 다른 내용들이 실려 있었습니다. 좀 공격성을 표출하는 이런 내용인 거죠. 유영철과 오랜 기간 편지를 주고받은 신문사 기자예요. 죽고 싶어 하죠. 아주 간절히 죽고 싶어 하는데 그게 본심인지는 그냥 하는 얘기인지 파악할 길은 없고요. 본인의 마음은 그 사형제를 폐지하고자 하는 흐름을 아주 반대하죠. 제작진은 사형에 관한 유씨의 생각을 직접 확인하고 싶었고 며칠 전 그가 보낸 답장이 도착했습니다. 절실히 이 세상과 이별을 원하는 자는 보내주어야 하는 것도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뿌린대로 거두는 인과응보나 권선징악의 교훈이 아니더라도 저 같은 인간이 살아있게 된다면 정말 세상은 불공평하지 않겠습니까? 저의 개인적인 의견만큼은 사형제 폐지 반대입니다. 그는 자신과 같이 세상과의 이별을 절실히 원하는 자는 보내주는 것이 도리이며 인과응보나 권선징악의 교훈으로도 자신과 같은 살인자가 살아있게 된다면 세상이 불공평하다는 말로 사형제 폐지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수많은 생명을 빼앗은 유영철은 자신과 같은 살인자는 사형시키는 게 당연하다고 말합니다. 남의 생명을 빼앗았듯이 어찌 보면 자신의 생명마저도 쉽게 포기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앞서 본 두 사형수들은 분명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범행 당시 잔혹한 살인자라고 느껴지지 않을 만큼 달라져 있었습니다. 사형 집행을 기다리는 동안 과연 이들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그때 유영철 사건은 모두에게 충격이었죠.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끝인가 보다. 같은 사형수 입장이지만 사실은 제가 생각해도 이해 안 가는 그런 너무 충격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에요. 유영철 같은 경우 사형수들이 진짜 저 새끼 죽여야 된다. 내가 지금 사형수지만 사회에서 그때 당시 굉장히 이목이 집중됐던 사건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안에 있던 사형수들이 이 건으로 인해 우리가 같이 가지 않을까, 집행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많이 했죠. 1997년 12월 30일 사형수 23명에 대한 대대적인 사형 집행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9년 동안 사형은 한 차례도 집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4년 유영철 사건은 사형수들에게 잊고 싶은 또 잊으려 했던 죽음이라는 단어를 떠오르게 한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유영철을 원망하는 분위기도 없지 않아 있었죠. 어차피 사형은 받아놓은 거니까. 분위기 자체도 금방 가라앉고요. 그리고 남을 원망한다는 건 지금 상황에서 웃긴다는 거예요. 일상생활 속에서 죽음을 느끼세요? 가끔 느끼죠. 꿈속 같은 데서. 실제로 이 10년 동안 살아왔지만 매일 공포와 두려움 속에 떨다시피 살죠. 심지어 발걸음에도 놀랄 수도 있고요. 교도관 호출에도 한 번씩 놀라고요. 사람을 잔혹하게 살해한 사형수라도 생명을 박탈하는 사형 집행 앞에선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30년간 사형수의 교화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김혜원 씨. 그녀는 그동안 만났던 사형수들의 유품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한 땀 한 땀 바느질에 만든 크리스마스 카드, 하늘나라라는 주소에 미리 죽음을 준비하는 사형수의 심정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 씨에겐 특별히 기억에 남는 사형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저기 바로 옆방에 있는 자기랑 친하게 지냈던 형이라고 불렀대요. 그 두 사람이 그렇게 끌려가서 집행당하는 걸 체험하고 그날 그냥 자기도 끌려가는 줄 알았겠지. 왜냐면 미리 아무에게도 예고 안 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끌려가니까 그래서 자기에게도 죽음의 사신이 저벅저벅 걸어온다고 생각했는데 자기 옆방으로 갔다는 거지. 그리고 자기 방은 건너뛰고 그 순간에 나는 살았구나 하면서 보니까 질퍽하게 똥오줌을 자기 바지에 싸버렸더라. 그런 거 보면 아무리 죽음을 준비하고 했다 할지라도 그런 순간이 오면 당황하고 그런가 봐요. 언젠가는 사형수들이 가야 할 길, 그래서 그들에겐 죽음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자살과 난동을 막기 위해 사형 집행 당일 오전까지 알려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죽음이 임박했음을 구치소 내부의 분위기를 통해 직감한다고 합니다. 미리
정해지니까 일정을 잡아야 되잖아요. 교도소 안에서도. 그러니까 뭐 교도관들은 이미 알고 있지만 뭐 당사자에게는 또 말해줄 수 없고 그런 공기를 아는 거죠. 교도관들 표정을 보고. 지금은 뭐 좀 바뀌었을 수도 있는데 공개를 잘 안 하잖아요. 이런 걸. 그 당시 서울구치소 사형 집행장이네요. 이건 뭐 100% 똑같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좀 재현해 놓은 것 같아요. 15평인 사형장 앞쪽에는 강당이 있습니다. 강당에는 보안과장, 교도소장, 그리고 2, 3년 차의 초임 검사가 참관합니다. 사형 집행 순서가 나와요. 인정신문과 신원 확인. 인정신문은 뭐 납득하냐 이 상황을, 그리고 뭐 신원 당신 확실하냐, 절차죠 절차. 그리고 종교의식이 또 있네요. 그리고 유언 남기고 사형 집행대로 이동합니다. 간단하네요. 짧겠죠 절차가. 그 뒤에 뭐 종교별 교화위원들 참관하고, 형 집행위에 가장 먼저 하는 거는 교도소장의 인정신문. 사형수의 인적사항과 제명을 확인하는 절차다. 이런 죄로 유죄받고 감옥에 왔고 사형 받았다. 그래서 형을 집행한다. 맞냐? 이건 이제 당사자에게 그렇다는 대답을 들어야 되는 거죠. 그 뒤에 자신이 믿는 종교에 따라 종교의식 행해지고 세상을 떠나는 사형수의 마지막 유언이 이어집니다. 대부분 피해자에 대한 사죄와 가족에 대한 유언을 남긴대요. 이때 뭐 담배를 달라고 하거나 물 한 잔, 그리고 죽음을 연장하기 위해 좀 시간을 끌기도 한데, 마지막으로 사형 집행대로 이동하고 그렇게 죽음을 맞습니다. 교화위원들은 사형수의 마지막 모습을 이렇게 기억합니다. 2부에서 계속 보겠습니다. 자, 그알 리뷰 378회 사형, 죽어야만 끝나는 죄값인가 2부 보겠습니다. 아, 39년째 사형수 교화위원. 참 사람이 돼서 죽습니다. 대부분 범행할 때의 그 사람은 아닙니다. 죽음을 오랫동안 그들은 준비했으니까 마치 성자의 죽음 같다. 마지막 모습을 보면. 마지막 하면서 목사님 요즘에 간도 쓴다고 그러던데 제 간을 좀 주고 갈 수 없습니까? 그래요. 그리고 몸 전체를 주고 가는 경우도 있고요. 19년간 사형수 담당 교도관으로 근무했다는 고중열 씨. 그의 주머니 속에는 마지막 길을 지켜봤던 사형수들의 명단을 항상 지니고 다닌다고 합니다. 세례명도 다 있네요. 주로 바오로, 베드로 이렇게 많이 주네. 와, 다 살인, 강도, 뭐 간첩. 가장 가까이서 집행을 바라봤던 고 씨. 비록 사형수일지라도 생명만은 지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100배 사죄하고 그리고 잘못을 뉘우치고, 참 완전히 인간이 됐을 때, 죽일 때 상상 한번 해보세요. 나는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것 때문에. 국가가 피해자를 대신해서 보복살인을 해주는 보복살인 행위 이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요. 지난 2005년 3월 13일 때 아닌 눈이 내리던 날, 사형수 최정수 씨의 아버지와 할머니는 몇 개월 만에 구치소를 찾았습니다. 어릴 적 집을 나간 어머니 대신 정수 씨를 키워왔다는 할머니. 손주가 이렇게 된 것이 모두 자신의 탓인 것 같아 늘 마음이 아픕니다. 정수 씨를 보자 할머니는 눈물부터 흐릅니다. 죽음으로 죗값을 치러야 한다는 사형수라는 걸 알기에 할머니는 만날 때마다 눈물로 이별을 준비합니다. 이럴 때마다 정수 씨는 과거를 되돌리고 싶습니다. 짧은 면회 시간, 이렇게 만나고 나면 정수 씨는 할머니 생각에 며칠 밤을 새운다고 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건강이죠. 지금 할머니께서 80이 넘으셨는데 많이 아프시니까 건강, 그게 제일 문제고. 이 할머니가 지금도 살아 계실까요? 지금 90이 넘으셨어야 되거든요. 지금 살아 계시면은. 이제는 어떤 후회도, 어떤 변명도 통할 수 없는 사형수가 된 정수 씨. 모든 후회는 죽어야만 갚아지는 사형수들의 업보일지도 모릅니다. 94년에 사형 선고받은 강혁진. 실명 공개는 안 해요. 왜냐하면은 이 정도는 여러분이 이해해 주셔야 되는 게, 실명이 공개되면은 이 사람을 아는, 그 가족도 아는,
그 사람들이 피해를 입어. 가족이 무슨 죄야. 동네에서 소문나. 그런 거는 좀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이 범죄자를 보호하는 게 아니고요. 관련된 사람들을 보호하는 거예요. 이게 제가 죽어야 끝나는 일이죠. 제가 살아있는 한은 끝이 나지 않죠. 이유는 간단하죠. 나는 사람을 죽인 살인자고 살인자를 사회에서는 받아줄 수 없는 거니까요. 사형수가 죽음의 고통을 받는 건 어쩌면 당연한 죄값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이 설령 고통으로 다가온다 해도 그가 저지른 잔혹한 범죄는 씻을 수도 씻어지지도 않습니다. 왜냐면 이들 사형수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형수에 의해 사랑하는 부모님과 형제, 자매를 잃은 유가족분들. 살인자의 살인은 끝났지만 이들의 아픔과 상처는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2004년 7월 월미도 연쇄살인범 유영철의 현장 검증이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황학동에서 노점상을 하는 안씨. 잔혹한 범행 수법에 유가족들은 분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잔인한 살인사건 희생자의 가족들은 절규했습니다. 사건 발생 2년이 돼가는 지금 제작진은 피해자 안씨의 가족들을 찾았습니다. 집에는 죽은 안씨의 셋째 동생과 아버지 단 둘만이 살고 있습니다. 피해자인 안씨의 아버지는 제작진을 만나자마자 충격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약방에 가서 그만 죽으려고. 수면제 같은 거 많이 먹으면 죽는다고 하더라고. 그 좀 몇 알 팔려고 하니까 약방에서 안 판다고 그러대. 아버지가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아서 그런지 매일 떠들더라고요. 혼자 막 떠들더라고요. 죽고 싶다 그러고. 큰형의 죽음으로 충격에 빠진 안씨 가족. 그러나 가족의 불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형이 꿈에도 나타나고 그래서 돌아가신 형이 꿈에 나타나고요. 예. 그래서 나중에 형이 아파트에서 자살했더라고요. 사건 직후 둘째 형은 큰형의 죽음으로 심한 우울증에 시달렸고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뒤이어 넷째 동생도 세상을 떠났다는 겁니다. 이놈이 속이 상하고 그래서 저희 큰형 그리고 술이야. 밥도 안 먹고 다 소주 사다 마시고 들어 누워있단 말이야. 이상하다. 그래서 귀를 갖다 대도 입에 갖다 대도 숨소리가 안 들려. 유영철의 살인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또 다른 두 형제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형수가 착하고 굳은 일, 힘든 일 뒷바라지 다 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그렇게 하루아침에 형 죽고 나서요. 사건 이후 충격과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집을 나갔고 끔찍한 살인사건은 화목했던 집안에 치유할 수 없는 상처와 처절한 증오심을 남겼습니다. 내가 그 새끼 죽이려고 내가 교도소까지 무슨 죄를 지어서 들어가려고 내가 마음을 먹었다고. 그래서 일부러 죄를 짓고 구치소에 가려고 했어요. 아주 그런 별스러운 마음 다 먹었죠. 내가 그 새끼 복수하려고. 나라에서 안 죽이니까 내가 죽여야지. 유영철이 죄 지은 걸 전부 다 반성해서 봉사해서 살다가 죽겠다. 그런 마음만 먹으면 아니 자식이 셋이나 죽었는데 답답해 죽겠네. 글쎄 자식이 셋이나 내 마음은 그렇단 말이다. 그 새끼는요 갈갈이 찢어서 죽여버려야죠. 죽은 형들이 보고 있잖아요. 형들이다. 아니 대체 왜 그러냐고요. 쓸데없이. 뭘 나가서 봉사활동이에요. 그 새끼가 뭔 봉사활동하고 그러냐고. 그게 아주 갈갈이 인간도 아니야 그 새끼는. 살인사건은 끝났지만 정신적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한 피해자 가족. 그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한 채 그렇게 방치되어 있습니다. 시민단체나 그런 사람들이 우리 형한테 와서 상담도 하고 치료도 해주고요. 국가적으로 치료도 해주고 그랬으면 형도 안 죽었죠. 동생도 안 죽고. 삶의 의욕마저 상실했다는 안씨. 최근에 하고 있던 노점상 일마저도 여의치 않아 당장 끼니를 걱정해야 할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사람 죽는 건 마음이 시간 문제인데 이 시간 문제더라고요. 청산거리나 하나 먹고 그냥 가는 건데 너무 억울하다고요.
제작진은 사형수 유영철에게 동생을 잃은 또 한 명의 피해자 가족을 만났습니다. 그녀 역시 슬픔과 상처가 아물지 않았습니다. 사실 잊고 싶은데 TV에서만 봐도 그런 사건을 계속 봐도 꿈에 계속 나타나요. 잠자리가 편하지 못한 거예요. 그날 그런 얘기 들으면 또 막 가위 눌리고요. 희생당한 동생은 그동안 몸이 불편한 어머니를 모시며 집안의 크고 작은 일을 도맡아 할 정도로 효녀였다고 합니다. 그래도 어쨌든 간에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아니길 바라는 거지, 사람 마음이. 차라리 착각해서 다른 사람이고 아니었으면 하는 거야, 뭐. 결국 어머니는 딸을 잃은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집을 나간 후 현재 연락이 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피해자 가족의 상처는 그 어떤 방법으로도 치유될 수 없어 보였습니다. 나한테는 내 동생이 내 생명이나 마찬가지인데 왜 머릿속으로는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막상 사형제도 폐지가 나오고요. 유영철이 집행 유보된다 막 그러니까 말로 표현을 못하는 그런 안 돼, 넌 죽어야 돼, 넌 죽을 거야, 걔만은 아니겠지, 너만은 아니겠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러다 진짜 우리가 죽을 때까지 같이 사는 거 아니냐, 이 세상이 가치 있는 거 아니냐. 아무래도 이 세상에 없으면 죗값을 빨리 받아서 그나마 남아있는 유가족들이 좀 그 사람 기억해내지 않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사형수가 된 살인범들을 살려주는 것은 피해자의 유가족들이나 국민의 법 감정이 쉽게 용납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은 죄의 무게만큼 흉악 범죄자가 처벌받아야 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생각일지도 모릅니다. 살인자에게 사형이라는 형벌이 주어졌지만 피해자 유가족들에겐 여전히 제2, 제3의 고통과 피해가 따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사형수의 생명을 뺏는다고 해서 피해자 유가족들의 고통이 끝나는 것일까? 제작진은 사형수 유영철에게 일가족 3명을 잃은 피해자 유가족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는 유영철의 살인만은 면하게 해달라며 법무부 장관에게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당신에게 책임을 묻지 않겠습니다. 절대로 죽여서는 안 됩니다. 유영철을 용서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결정이었기에 그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나는 부모 잃고 사랑하는 마누라도 잃고 우리 아들 4대 독자 아들을 잃었어요. 이런 마당에서 내가 그 아이를 용서해준다는 것은 정말 정신병자 아니고는 할 수가 없어요. 그놈을 죽인다고 해서 우리 어머니가 살아나는 것도 아니고요. 자식이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많은 네티즌은 정신병자라고 볼지 모르겠지만 나는 이 길밖에 선택할 수 없는 나의 절규, 서러운 그런 마음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걸 용서해 주십시오. 고정원 씨 역시 하루에 수십 번씩 살인자를 향한 끓어오르는 분노와 증오심으로 견디기 힘들었다고 합니다. 점점 그 상황이, 그 현장의 처참한 모습이 눈에 선해요. 그래서 나도 갈 때가 됐구나. 한두 시간 자면 잘 자고 걔를 용서해주고 나니까 투신해야 되겠다는 마음도 싹 가라앉고 또 아직 죽지 않은 딸내미, 우리 출가한 딸내미를 생각해서 살아야겠더라고요.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도 사랑하는 가족을 잃을 수도 없던 고정원 씨, 그의 처절한 선택은 바로 사형수 유영철을 용서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즐거운 거 보고 웃을 수 있는 마음도 없고 이렇게 지금 살고 있다는 게 그렇고 괴롭습니다. 잊으려고 한 것은 내가 눈을 감으면 잊죠. 잊을 수가 없습니다. 웃음을 잃었듯이 나는 이미 잊을 수가 없어요. 미워한다고 해서 그놈을 죽인다고 해서 내 마음이 풀리는 게 아니에요. 사건 이후 웃음을 잃었다는 고정원 씨. 그에겐 이제 분노도 증오심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가족의 생명을 뺏은 자를 용서함으로써 그가 얻은 것은 무엇인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사랑하는 가족들의 목숨을 빼앗은 범죄자를 그 역시 죽음으로 단죄하지는 않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1991년 훔친 차량으로 여의도 광장으로 질주해 2명의 어린이를 숨지게 한 사형수 김용재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건 직후 한 피해 어린이의 할머니가 그를 용서했다는 겁니다. 면회를 가서도 내가 용재야, 할머니가 용서하고 다 저기 하니까 좋은 사람 되라, 그렇게 하고 왔더니 애가 벌벌 떨고 이래서 그렇게 서로 왔다 갔다 하고 그랬어요.
할머니 역시 사랑하는 손자를 죽인 살인범을 용서하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각장애인이었던 사형수 김용재가 사회의 냉대와 차별 속에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범행을 저질렀고 진심으로 참여하는 모습에 용서하는 마음을 키웠다고 합니다. 김용재가 사시지 한글도 하나도 몰라. 그래서 그냥 아이가 비관해서 어째서 우리 애들은 저렇게 부모를 잘 만나고 얼마나 저기에서 저렇게 자유롭게 노나. 그래서 나 혼자 죽기 싫다 해서 그냥 차를 거기로 몬 거야. 하지만 그 후 며느리가 갑작스럽게 암에 걸려 숨졌고 할머니는 그 사건이 며느리까지 죽였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시금 살인자를 원망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용재야, 어쩌자고 이런 짓을 했어. 어떡하니? 엄마가 저렇게 사경을 헤매고 아이고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그랬더니 구치소에서 아침밥 조금 주는 것도 자기는 안 먹는데요. 그리고 겨울인데도 찬물로 목욕하고 그렇게 기도를 한대. 우리 며느리 어머니 살려달라고 편지도 썼고요. 피해자 어머니의 죽음이 견딜 수 없다고 적었어요. 할머니는 살인자였던 그를 용서했지만 이제 그는 용서받을 수도 다시 살아날 수도 없습니다. 피해자 유가족들이 살인범을 진심으로 용서한다는 건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앞서 만난 분들도 사형수를 용서했지만 그 내면 깊숙한 곳에 있는 상처를 완벽하게 지울 수는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그들은 살인자들을 또 다른 살인으로 단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살해당한 피해자 유가족들의 고통을 존중해야 하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형수의 생명만큼은 지켜줘야 하는가를 논의하기에 앞서 한 가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과연 모든 사형수들이 진범이며 정말 죽어야 하는 사람들인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점입니다. 사형수 교화위원인 양순자 씨, 그녀에게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형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아마 오휘웅 씨하고 3년 가까이 지냈는데 그렇게 3년 동안을 집요하게 자기가 안 했노라고 끝까지 부르짖고 간 사람은 유일하게 그 사람이었어요. 죽는 순간까지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다는 사형수 오휘웅. 오 씨는 평소 정을 통해온 여인의 남편과 두 아들을 목졸라 살해했다는 혐의로 사형 판결을 받았고 형이 집행됐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고 내연녀의 단독 범행임을 주장했다고 합니다. 자꾸 여자가 정을 통해오고 가까이 오니까 어쩔 수 없이 그분이 응하긴 했지만 어떻게 당신 자식도 있고 가정이 있는데 그럴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 어리석은 여인이 생각하기는 그것들만 정리가 되면 이 사람이 나하고 가까워질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잘못한 거예요. 사건의 진실을 알고 있던 유일한 사람이었던 내연녀는 1심 재판 도중 교도소 화장실에서 자살했습니다. 결국 진실은 미궁 속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내연녀의 증언 한마디는 결국 오휘웅을 죽음으로 몰아넣었고 사형 집행이 있던 날 그는 죽는 순간까지도 무죄를 주장했다고 합니다. 저는 절대로 죽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죽은 뒤에라도 누명을 벗도록 해주십시오. 저와 같이 억울하게 죽는 이가 없도록 해주십시오. 엉터리 재판은 집어치십시오. 죽어서 원혼이 돼서라도 위증하고 고문하고 조작한 사람들에게 복수할 것입니다. 무죄를 주장하던 어느 여자 사형수를 변호했었다는 명환식 변호사. 끝까지 자기는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형이 집행될 때요? 네, 집행될 때까지. 청산염이 든 음료수를 마시고 3명이 연쇄 사망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김여인이라는 여인이 준 음료수를 마시고 친정아버지, 친여동생, 그리고 12촌 시누이까지 숨졌고 사망 직전 모두 그녀와 만남을 가졌다는 겁니다. 3부에 이어서 계속 보겠습니다. 자, 김여인 이야기 계속 알아보겠습니다. 피해자들 몸에서 청산염, 청산가리죠. 검출이 됐고 사망 직전에 다 이 사람을 만났대요. 그래서 이런 것들로 혐의가 입증됐고 피고인을 사형에 처한다. 판결이 나왔어요.
하지만 변호사 말을 들어보면 증거법상 비춰볼 때요, 김현희 씨가 자기 집에 있는 극약을 갖다가 피해자들한테 먹여서 이렇게 죽였다고 인정할 증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을 죽였다는 큰 사건이고, 그리고 사형을 선고할 만한 그런 사건이라고 한다면 이 증거는 엄격한 증거가 필요하지 않느냐. 요즘 법원의 엄격한 증거를 요구하는 태도, 이런 경황에 비춰보면 지금 같으면 과연 그 증거 가지고 유죄를 선고할 수 있겠느냐. 저는 그런 의심은 좀 가지고 있습니다. 사형 판결을 했겠느냐요? 예. 그렇다면 현재 복역 중인 사형수 중에 무죄를 주장하는 수감자가 있을까? 제작진은 2003년 사형 판결을 받았다는 사형수 김종필 씨를 만났습니다. 그는 일가족 4명을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사형 선고를 받아 복역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은 결코 사람을 죽일 사람이 아니며 무죄라고 주장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재판부에도 얘기했지만 때려보지도 못했다. 그리고 우리 떠날 때, 마지막에 떠날 때 멀쩡히 살아있던 걸 제가 그렇게 주장했는데요. 같이 있던 사람들이 그 사람을 못 봤다. 그래서 제가 유죄를 받았거든요. 진범이 잡히고 진실이 규명되지 않는 한 이제 얘기해봤자 소용없고요. 그러니까 이제 신중하게 갈 수밖에 없죠. 저로서는. 기회가 많은 게 아니니까요. 그렇죠. 한 번밖에 없죠. 많은 게 아니니까. 김종필 씨는 현재 사형수에게 마지막 한 번 남은 기회를 할 수 있는 재심 청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형수들에 대한 오판 가능성이 얼마나 있을 거라 생각하는지 사람들에게 이제 조사를 해본 겁니다. 약간 있다가 한 70% 되네요. 매우 많다가 22%, 거의 없다 6%. 여러분 생각도 좀 어떤지 궁금합니다. 댓글 써주시고요. 살인에 대한 어떤 오판의 가능성이 있을까요? 저는 그동안 그런 사건들을 꽤 소개해 왔었는데 꽤 많은 사람들, 저 좀 놀랐어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80% 이상이네요. 국가인권위에서 실시한 오판 가능성에 대한 조사 결과 국민 다수는 사형 판결에 잘못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도 사형은 찬성해요. 이게 좀 특이하죠. 판사, 물론 그런 가능성을 최대한 줄이려고 저희가 노력을 합니다만 오판의 가능성도 경우에 따라서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겁니다. 국가에 의한 살인도 분명히 살인입니다. 그것이 합법적일 망정, 그것이 오류 없는 정의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생명을 다루는 사형의 경우 법원이 신중에 신중을 기하기에 오판의 확률은 매우 적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하지만 현직 판사의 말처럼 사람이 하는 일이기에 오판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현행 사형제도의 보완책으로 사형에 처할 수 있는 법조항을 대폭 줄이자는 논의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형제도의 존폐를 논하기 전에 좀 더 깊이 있게 성찰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인간 세상에서 영원히 사라질 수 없을지도 모르는 살인과 그 피해자 유가족들의 고통, 그리고 이 세상 무엇보다 소중한 생명에 관한 것입니다. 최근 법무부는 사형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사형제가 가진 문제점, 반대로 사형제도가 가진 범죄 예방적 기능이 실제로 어떤 것인지 이 문제에 대해 선입견 없이 심층적인 연구를 해보겠다, 그런 계획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의 이번 발표로 사형제는 또다시 존폐 논란에 휩싸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2007년에 사형이 10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아 사실상 사형제 폐지 국가에 속했기 때문에 2006년부터는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국민의 의사, 국민 다수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국민이 이 문제에 대해 어떤 감정이 있는지 고려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사형제도 존폐에 관한 여론조사를 해봤어요. 대한민국 성인 625명 대상했는데 존속 46.1%, 폐지 37.9%, 잘 모르겠다 16% 나왔습니다. 존속이 생각보다 적네요. 제가 인터넷의 어떤 반응, 그리고 저도 사건 소개하니까 댓글이나 생방송에서 채팅 반응 보면은 찬성이 꽤 많다고 생각되는데 의견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들 중에 폐지가 많다는 건가? 생각보다 적습니다. 50%가 안 넘네요. 지금은 또 어떨지 모르겠어요. 이게 2006년이라서 10년도 더 된 거라.
최근 실시한 사형제도 존폐에 관한 국민 여론조사에 의하면 사형제도 유지를 바라는 사람이 많습니다. 사형제 폐지를 주장하는 분들은 인간의 생명을 박탈하는 사형제 대신 감형 없는 종신형 제도를 대안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살인자들을 사회와 영구 격리시켜 감옥에서 생을 마감하도록 하게 하자는 겁니다. 이제 조금 사람이 어떻게 사는 게 행복한 건지 올바른 삶인지 이제 눈 떠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욕심이 조금 나죠. 내가 더 살아서 그런 전철을 밟지 않도록 내 주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그런 도구로 내가 살 수 있다면 조금 더 살아도 괜찮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긴 들어요. 그러나 인간의 삶의 욕심은 뭐 끝이 없으니까 제가 이렇게 지금까지 96년도부터 지금까지 2006년도까지 살아온 것도 다 하느님의 축복이고 저에게 그만큼 시간을 주신 것은 내가 그분을 위해 피해자분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더 주신 것 같고요. 정말로 무릎 꿇고 사죄하고 싶습니다. 이 모든 비극은 사형수들의 죽음으로 죗값을 치러야 끝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사형수의 죽음만이 피해자를 위한 것일까? 피해자 가족의 그 엄청난 고통과 아픈 상처를 달래줄 수 있는 제도를 국가가 만든다면, 또 그런 단계가 온다면 이제 우리 국민이 사형제가 필요 없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겁니다. 연쇄살인범 유영철에게 큰형을 잃고 두 형제마저 스스로 목숨을 끊어 고통의 나날에 살아가고 있는 안씨. 취재 당시 그는 극도의 분노와 상실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아무 죄 없는 사람을 몇백 명, 몇천 명 죽여도 사형도 안 시키면 얼마든지 나도 할 수 있어요. 나도 얼마든지 사람 죽일 수 있다고요. 심리적으로 무척 불안해 보였던 두 사람. 제작진은 안씨 가족에게 정신과 치료를 받아볼 것을 권했습니다. 전문의 말 들어보니까 우울증의 증상 자체도 중요하지만 이분의 정신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사회 전반에 관한 분노, 적개심, 그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생기는 고통이 제일 이분을 힘들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은 장기간 입원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들은 병원 측의 배려로 앞으로 몇 개월간 입원 치료를 받게 될 겁니다. 천주교 사회교정사무위원회 신부로 있는 이영우 씨입니다. 범죄자들은 눈에 보이는 철장 속에서 살아가고 또 범죄 피해자는 안 보이는 철창 속에서 이렇게 아픔을 스스로 간직하면서 힘겹게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닌가 합니다. 사람을 살해한 사형수,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피해자, 이들에게 용서와 화해란 불가능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형이란 이름으로 무엇을 얻었고 또 무엇을 잃을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겁니다. 여기까지인데 그동안 제가 범죄 사건을 소개하는 영상을 많이 했었고 그 할 리뷰도 뭐 한 달 조금 넘었지만 범죄 사건 위주로 취재 과정 위주로 소개했었는데 이 사건은 사회적인 문제를 좀 생각해 봐야 되는 뭐라 쉽게 딱 말하기가 어려운 그런 주제였던 것 같아요. 물론 뭐 사형제도를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유를 물어보면 양쪽 다 타당합니다. 억지 주장이 아니에요. 나름의 근거, 이유들이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쉽게 이렇게 딱 한 번에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니고요. 뭐 전문가들 인터뷰하고 이야기 들어봐도 다들 상투적인 이야기밖에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여론이 너무 안 좋아지기가 좋아. 어느 한쪽의 의견을 내세워버리면. 그래서 최대한 중립적으로만 얘기하려다 보니까 근본적인 해결은 좀 쉽지 않은 것 같은 느낌도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해결된다, 뭐 이런 의견이 딱히 안 나오는 거죠. 그래요. 좀 뭐 여러분들의 의견이 많이 나올 수 있는 주제였기 때문에 댓글이 좀 활발하지 않을까, 제 채널의 다른 영상들에 비해서 댓글이 좀 많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좀 생각인데 의견 교환하시고요. 너무 좀 심각한 험한 말 오가지 않는 선에서 댓글로 약간은 좀 싸워보는 것도 좀 괜찮지 않나, 논쟁이라고 하죠. 그 정도 수위에서 댓글로 좀 주고받는 것도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그 할 리뷰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